자, 그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그 로봇 8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게 되면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수치적으로 풀든 어널리티컬 솔루션으로 풀든 간에 똑같은 좌표에 대해서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 해서 해가 두 개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 드리는 것처럼 로봇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손으로 풀면 항상 세타 1이 음수로 내려가 있죠. 마이너스로 내려가 있으니까 그냥 이걸 세타 1은 무조건 음수면 되겠구나. 또는 로봇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세타 2가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로봇은 세타 1이 항상 플러스구나. 이렇게 풀면 좋겠는데 뉴머리컬 메소드로 푸는 경우에는 초기 조건이 세타 1, 2가 어딘가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걔가 이렇게 해서 수렴할 수도 있고 또는 자코비안 막 이렇게 풀다가 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뉴머리컬하게 푸는 경우에 물체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게 세타 1, 세타 2인데 인버스로 여기까지 풀었더니 갑자기 솔루션이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부호가 갑자기 우리가 플러스인 경우만 또는 마이너스인 경우만 손으로 푼 경우에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하나로만 선택을 해놓고 쓸 수가 있을 텐데 뉴머리컬 메소드를 푸는 경우는 이게 막 하면서 수렴을에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 사인 컨벤션, 부호라고 하는 문제를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사례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뉴머리컬 메소드로 대해서 푸는 경우에는 부호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는 또 다른 기법들이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인 것만 쓰겠다 또는 마이너스인 것만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수식에다 이제 녹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뉴턴 랩슨 메소드를 쓰고 있는데 항상 앵글 값은 포지티브가 나와야 된다. 뭐가 됐든 간에 되게 복잡한 자코비안들을 여러 개 풀더라도 그 안에 있는 최종적인 세타 1, 2, 3, 4, 5, 6는 항상 플러스여야 된다. 플러스로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변수를 루트가 아니라 제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퀘어를 씌워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세타 1, 세타 2, 세타 3, 세타 6로 되어 있는 걸 투입하면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XYZ 롤피치오가 나오고 이 값을 갖다 놓고 이 방정식을 풀면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나오는 것인데 이때 세타 1, 2, 3, 4, 5, 6를 항상 포지티브 양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퀘어드 베리어블을 써서 스퀘어가 된 앵글 값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세타 1은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 A6의 제곱이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A1이 플러스든 마이너스이든 간에 결국은 제곱된 값이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타 1부터 6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곱이 되어 있는 수식을 투입을 하고 A1과 A6까지의 A 값들을 구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는 포워드 키네마틱스의 실제 또는 각도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구한 A를 제곱을 해서 그것을 세타 1부터 6번이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언제나 우리는 A 값을 구하게 되면 A를 제곱을 해서 세타 1부터 6까지를 양수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음수는 어떻게 유지할까요? 음수는 세타 1은 A1 제곱 앞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기만 하면 항상 A1 제곱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이기 때문에 앞에다 마이너스 부호만 붙이면 항상 음수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세타 1부터 6까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건 플러스 기호, 어떤 건 마이너스 기호로 우리가 문제를 바꿔서 세팅을 해놓으면 항상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값들만 나오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타 1부터 세타 6라고 하는 부호가 변할 수 있는 변수를 쓰는 대신에 우리는 제곱을 한 것들을 써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이런 부분의 수치 해석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사례가 되겠고요. 로봇 쪽에서는 조금 더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의 꼼수, 애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주 보편화된, 정형화된 방법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꼼수, 애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방법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엄청난 기법도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고 이제 조금 더 원래는 여러 가지
최적화 기법이라든가 또는 컨스트레인트 이퀘이션을 구속 조건이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주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애드옥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기서 이제 레인지이기 때문에 레인지는 무엇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이고요. 그러면 이게 로봇팔이 뭐 한 바퀴 더 돌고 이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어떠한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의 그 뉴머리컬 메소드에다 한번 녹여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각도는 세타는 세타 제로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부등호잖아요. 여기가 등호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퀄이면 이퀄리티 컨디션이 되는데 여기가 부등호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같지 않은 부등호, 한국말로 뭐 중국어로 설명하면 부등호죠. 이니퀄리티 컨디션이라고 이걸 부릅니다. 그래서 각도가 어떠한 값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 조합을 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바꿀 수 있죠. 세타는 기본적으로 a 제곱을 사용할 거고 a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에 세타 제로가 추가가 되어 있으면 세타라는 값은 세타 제로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때의 세타 제로는 상수입니다. 그리고 a 제곱은 결정나는 뉴머리컬 메소드에서 결정나는 a 값이 결정나면 제곱을 해서 세타 제로를 합쳐주면 세타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 이니퀄리티 컨디션을 만족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보시면요. 이 자세예요. 지금 로봇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이 부분에 끝단이 가 있고요. 이 자세가 C포스에서 계산을 해보시면요. C포스는 300, 300, 000이라는 좌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요 세타 2잖아요. 요 녀석의 각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를 뜻하고 저쪽에 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는 게 플러스 각도입니다. 그래서 로봇팔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축이 있어서 이렇게 돌게 되면 마이너스 각도이고 플러스 각도로 가면 이렇게 앞으로 가죠. 그러면 뒤로 얼마만큼 제쳐지냐, 로봇팔이 있는데 뒤로 제쳐진다는 얘기는, 뒤로 간다는 얘기는 이게 요 근처 베이스에서 얼마만큼 가까운 곳에 있냐고 쭉 피게 되면 이쪽은 세타2는 플러스 각도가 나오겠죠. 얘가 뒤로 가야지만 마이너스 각도로 세타2가 가야지만 이 근처 베이스가 있는 근처를 로봇팔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각도를 예제로서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이 각도는 세타2가 이때 약 마이너스 45도 정도 될 것이고요. 요 근처 안쪽으로는 더 이상 잡을 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타2는 마이너스 45도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썸 포스처는 포지티브가 아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뒤로 제쳐진 경우, 이 경우는 전부 다 모든 각도가 양수가 아니게 되겠고요. 그러면 음수로 하면 좋은 거는 어딜까요? 여기 세타2가 음수 영역이, 이렇게 하면 음수, 이렇게 펼치면 양수. 그래서 음수의 최저값을 정할 수가 있겠고요. 세타3는 생각보다 많이 플러스 각도, 마이너스 각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돼서 꼬부리기 때문에 얘는 세타3는 플러스 각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타2가 결정이 나면 이 위에를 만질 거고 밑에를 만질 게 아니기 때문에 세타3는 거의 대부분 양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세타4 넘어서 세타5입니다. 이 손목 끝단이 꺾이는 거고요. 이 세타5는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갈 수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각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타5예요. 이게 세타5, 이게 세타4니까. 그래서 세타5는 조금 더 변수 영역을 크게 잡아서 세타2는 마이너스 45도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고 세타5는 마이너스 135도 이렇게 뒤로 접혀진 거죠. 손목이. 마이너스 135도보단 크거나 같다라고 잡아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구속 조건, constraint는 구속 조건을 뜻하고요. 구속, 말 그대로 이렇게 못 움직이게 막는 거죠. 뭔가를 confine, 제한하는 것들이 되겠고, 보통 constraint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적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각종 constraint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inequality, 부등호로 표현됐으니까 inequality condition입니다. 그래서 조인트 배열력을, 조인트 각도들의 두 가지는 inequality, 그러니까 부등호 구속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G03라고 하는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설명을 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세타2는 이제 뭔가 언제나 양수인 A2 제곱을 쓰고 그 다음에 빼기 45를 해주게 되면 이 값은 세타2가 마이너스 45도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겠고요. 여기도 세타5는 A5의 제곱 빼기 135도로 해줍니다. 이 똑같은 코드는 여러분들이 G03 안에서 보시면은 레디안 45도, 레디안 135도에서 이렇게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곤란한 게 하나가 생겼죠. 뭐냐면 세타2는 A2 제곱 빼기 45도라는 이 값을 심볼릭 연산하고 있는 포워드 키네마틱스, 아까 맨 처음에 어디 갔어요? 포워드 키네마틱스, 바로 매트랩 코드에다가 이 부분 만들 때 집어넣는다면 심볼릭 연산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세타1은 여기도 뭔가 A1의 제곱, 세타2 A2의 제곱 빼기 45, 세타5는 A5의 제곱 빼기 135도 라고 해서 집어넣게 되면 이 수식이 예상해보면 어떻게 써요? 되게 복잡해지겠죠? XYG라고 하는 이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아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만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우리가 구해보면, 제가 구해보다가 짜증이 나서 어디 갔어요? 자코비안을 구해보시면은 이게 변수가 제곱이 됐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수식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자코비안이 대충 이 정도의 길이였다면 제곱을 넣게 되면 이렇게 길게 나타나고 연산량이 훅 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또 하나씩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거 너무 복잡하네,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데 이 수식을 그대로 어디 갔어요? 이 수식을 그대로 심볼릭 연산에다 넣으면 너무 복잡한 수식이 나와서 풀기가 조금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제곱이라는 것 때문에 파이썬 코드는 특히나 제곱이, 매트랩은 그래도 꺽쇠 표시해서 제곱을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매트랩은 이렇게 되어 있다면 파이썬의 경우에는 전부 다 파워 함수를 써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길이도 길어지고 이거를 파워 제곱이 있는 걸 또 미분을 하니까 수식이 당연히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죠. 자코비안을 풀게 되면 여기에 뭔가 포지션에 대한 것들을 풀어나가는 수식이 될 텐데, 이게 이제 자코비안 형태가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세타 제곱을 A2 제곱 빼기 45라고 했을 때 A2로 편미분을 하게 되면 2A2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세타2가 있는 곳엔 이 수식이 들어가야 돼서 너무 복잡해져서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더 간결한 방법은 없을까?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런 요소 때문에 제가 이제 공수, 애드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말 그대로 애드옥인데 많은 사람들이 미스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수학인데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수학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합수학 기초에서 배우거나 체인룰, 또는 공업수학에서 체인룰이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미분을 할 때에는 변수 안에 변수가 잔뜩 있는 경우 이걸 어떻게 편미분 하는가 라는 걸 체인룰로 따지죠. 제가 체인룰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학적 정의를 한번 얘기를 드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x제곱 더하기 xy다. 그런데 x는 다시 s 플러스 t이고 y는 s제곱 t이더라. 이거 옛날에 여러분들 보신 것들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면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건 쉽죠. 얘는 2x, 그 다음에 여기는 x를 미분하니까 y 이렇게만 나오겠죠. 자, 근데 s에 대해서 f를 편미분하면, 또는 t에 대해서 f를 편미분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이게 바로 이제 필요한 게 체인룰이죠. f는 x하고 y의 함수인데 x, y는 각각 다시 s하고 t의 함수더라 라고 하는 체인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를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이제 이건 편미분이었고요. f를 미분하면 df는
라운드 x 라운드 f dx 플러스 라운드 y 라운드 f dy 이렇게 써줄 텐데 x는 또 뭐예요? s하고 t의 함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dx는 df 이제 그대로 내려오겠습니다. dx는 얼마인가? dx는 s하고 t에 대한 함수로 편미분을 해야 되겠죠. ds 플러스 토탈 데리버티브 표현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시작되겠죠. 플러스 라운드 y 라운드 파셜 f dy는 s x ds 파셜 t 여기 y 뭐야 네. y죠 y 여기가 dy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df는 ds dt로 표현이 될 텐데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ds하고 ds끼리 묶고 dt하고 dt끼리 묶으면 df는 파셜 x 플러스 y에 대해서 s 그래서 ds 더하기 파셜 x 파셜 f 어디 갔어요? x에 대해서 t에 대해서 x dt 이와 같은 총미분 형태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이제 체인 룰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 보시면 f를 미분하는데 s하고 t로 하려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s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f를 s에 대해서 미분한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뭐겠습니까? 이게 체인 룰에 따르면 이 함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ds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s로 f를 편미분하면 이렇게 편미분들이 다 들어가고 이렇게 편미분이 다 들어가서 합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s로 f를 편미분했다라고 하는 이 윗부분을 보시면은 x로 f를 편미분했고요. 그 x는 다시 s에 대해서 편미분하죠. 더하기 f는 다시 y로 편미분하고 y는 다시 s로 편미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체인 룰입니다. 그래서 이 체인 룰을 쓰면 복잡해 나는 안 할란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체인 룰을 쓰게 되면 굉장히 수식이 간결해집니다. 그래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어떻게 고치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체인 룰의 정의가 되겠고요. 체인 룰을 여기다 적용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세타2는 세타1부터 세타6까지 원래 이렇게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풀어놨는데 이 녀석에서 세타2하고 세타5만 다른 값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값이 뭔가 세타2는 여기에 수식이 세타2를 쓸 게 아니라 A2의 제곱 빼기 45도를 쓸 거니까 결국 독립변수는 A2가 되겠고 세타5가 아니라 A5의 제곱 빼기 135도이기 때문에 독립변수는 A5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코비안, 이게 별표한 게 수정된 자코비안이 될 거고요. 이거를 우리는 구해야지만 세타1, A2, 세타3, 세타4, A5, 세타6를 구하게 될 것이고 A2하고 A5를 집어넣으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5도보다 큰 세타2가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135도보다 큰 세타5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바로 체인 룰을 쓰면 훨씬 문제가 쉬워집니다. 원래 자코비안은 dx, dy, dz, r31, r31, r21을 미분값은 자코비안 곱하기 d세타1부터 d세타6까지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자코비안의 정의죠. 자, 그런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x 하나의 요소들을 보면 x는 세타1, 세타2, 세타3, 세타4, 세타5, 세타6의 수식이죠. x 하나만 보겠습니다. x 아까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x는 세타1부터 세타6까지의 함수가 될 텐데 이거를 편미분을 하려고 보니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세타1, 세타3, 세타4, 세타6는 그대로 세타인데 세타2는 A2의 함수이고요.
세타5는 A5의 함수예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뭔가 함수 f가 있는데 걔들은 x, y인데 x가 s하고 t의 요소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식이 복잡해지는데 이 짝대기가 하나가 없어요. 체인 룰에서. 이렇게만 연결되어 있다면 f를 미분하면 x하고 y 함수인데 x는 다시 s의 함수, y는 다시 t의 함수이기 때문에 체인 룰이 굉장히 심플하게 간단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x를 세타2로 편미분한 거는 여기에서 쓰이는 거고요. 이 부분 보시면 a2로 되기 때문에 x를 a2로 편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x를 a2로 편미분한 거는 먼저 세타2로 x를 편미분하고요. 이렇게 짝대기가 연결되니까 그 다음 세타2를 다시 a2로 편미분한다면 오라 이런 간단한 수식으로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게 간단한지 이해가 안 가실 거고요. 다시 x를 또 a5로 편미분한다면 세타5로 편미분한 거에다가 곱하기 세타5를 a5로 편미분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이 바로 체인룰 다이아그램이 되겠고요. 그러면 나는 요거는 원래 수식 여기에서 구했을 거고요. 요것도 원래 수식에서 구했죠. 요 부분 알고 있고 요 부분 알고 있으니 새로 구해야 되는 것들은 얘네들만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세타2를 a2로 편미분한 거는 되게 간단하죠. 세타2는 a2의 제곱 빼기 45도인데 a2로 세타2를 편미분하면 2a2만 나오겠죠. 그죠? 요 두 가지의 곱관계로 이 문제를 바꿔서 풀어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a2는 세타2는 a2의 제곱 빼기 45도라는 걸 통째로 쓰지 않고요. 요 수식 원래 알고 있는 거에다가 요 부분만 곱해주도록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이게 뭐 엄청난 방법은 아니라서 저는 살짝 꼼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걸로 논문들도 뭐 어딘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원래 이 수식에서 보시면요, 이제 차이점을 제가 얘기 드릴게요. 세타 1부터 6까지 여기 있는 6개의 이퀘이션을 풀어서 x, 여기는 전부 다 x고 세타 1, 세타 2, 세타 6까지 이렇게 편미분, y에 대해서 편미분, z에 대해서 편미분 쭉쭉쭉 가서 마지막에 있는 R21에 대해서 6개의 파라미터를 편미분한 게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던 J 6 곱하기 6, 36개의 수식이 되겠고요. 모디파이 된 J 별표, 에스테리크 된 녀석은 이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세타만 있는 게 아니라 세타에 대한 편미분만 한 게 아니라 세타는 다시 A로 편미분한 게 합쳐지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는 수식 그대로 여기다 써놓고요. 요 부분에만 또는 요 부분에만 EA2라고 하는 게 바로 요 수식 A2 세타2는 세타2가 A2의 제곱 빼기 45도이기 때문에 세타2를 A2로 편미분하면 EA2가 되겠죠. 바로 여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 수식 잘 보세요. 이 세타1을 X로 한 것들은 그대로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는 세타2에 해당하는 부분만 EA2가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매트릭스의 대부분이 0이고 주축 방향은 대부분 1인데 A2에 대한 것만 EA2로 해놓게 되면 이렇게 곱해서 똑같고 이렇게 곱하니까 EA2가 요게 곱해지겠죠. 요건 똑같고요. 이거랑 곱해지니까 여기에만 EA2들이 전부 다 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트릭스는 되게 간단하죠. 대부분 다 0이고 이 부분은 다 1인데 A2에 대한 부분만 편미분한 게 들어가 있고 A5에 대한 것만 편미분한 게 들어가 있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나?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코비안 J, 이걸 자코비안 에디셔널한 새로운 A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름을 JA라고 붙였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구한 자코비안에다가 JA 이것만 추가로 곱을 해줬더니 A2에 대해서 X를 편미분한 거는 이렇게 수식적으로 나오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A2로 편미분하려면 X는 그냥 A2로 편미분이 안 되죠. 앞서서 보신 것처럼
A2는 A2하고 X하고의 관계에는 세타2가 껴있기 때문에 A2로 X를 편미분할 때는 세타2에 대해서 X를 편미분하고 다시 세타2를 A2로 편미분하니 이 앞부분은 원래 있는 수식 그대로 쓰고 A2로 세타2를 편미분하면 A2제곱 빼기 45도를 이걸로 편미분하니까 2A2 이 부분만 곱할 수 있도록 여기에 행렬을 추가해 넣은 겁니다. 이 간단한 방법으로 수식이 굉장히 세타2에 대한 편미분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2A2가 곱이 되는 형태로 이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 하나만 하게 되면 원래 있는 자코비안을 우리가 간단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시면은요, 이 매트릭스 구한 다음에 JA에 해당하는 바로 이 부분을 추가해서 곱하고 있는 걸 코드상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은 자코비안 J가 원래 있었고요. JA는 2의 2하고 5의 5만 2A2, 2A5가 들어갔고 JA가 자코비안하고 곱해져서 새로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구해졌고 걔의 인버스를 구해서 다시 업데이트 했고요. 원래 코드는 세타2에다가 DQ D 세타2를 더해줬었는데 이제는 A2는 A2 더하기 D 세타2로 이 코드가 바뀌어져 있는 거. 왜냐하면 여기 있는 D 세타2는 실제로는 변수로는 DA2입니다. 그래서 DA2를 더해줬고 A5는 DA5를 더해주는 거라 이 부분 마지막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세타2, 세타5 부분은 이렇게 A2의 제곱 빼기 45도, A5의 제곱 빼기 135도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풀었더니 이제 나온 것은 A2하고 A5가 값으로 나왔을 거고 그걸 Q2, Q5에다 다시 적용을 하게 되면 얘들은 inequality constraint, 부등호를 갖는 수식으로 부등호를 갖는 변수로 조인트 앵글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요. Q2는 이제 마이너스 45도의 콘스트레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C포스 300, 000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45도를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더 이상 해가 진행이 안 되는 사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300좌표 그대로 놓고서 위아래로 이걸 들어 올리면 올릴수록 여기에는 아직 그림으로 보셔도 이 부분은 아직 마이너스 45도에 도착을 안 했는데 지금 여기들 전부 다 높이가 살짝 올라가고 있죠. 끝단의 위치가 여기가 마이너스 45도 근처에서 딱 멈춰 있고 더 이상 작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5도보다 더 작아져서 마이너스 50도, 마이너스 60도들이 생길 수가 없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이 예제가 들어있는 게 바로 G03 예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복잡한 텐데 복잡한 내용 조금 제가 정리 다시 한번 해서 얘기 드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inequality constraint를 쓸 거고요. 이걸 그대로 다 집어넣어서 심벌링 연산을 하면 불필요하게 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체인 룰을 써서 x는 6가지의 조인트 베리어블을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각각의 세타2는 A2의 함수, 세타5는 A5의 함수라서 얘들을 편미분한 값들은 이렇게 세타2, 세타2에 대한 A2, 세타5에 대한 세타5 A5로 편미분 수식이 체인 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의 자코비안 매트릭스에다가 이렇게 생긴 JA라고 하는 또 다른 매트릭스 하나를 추가로 곱을 해줬더니 결과물이 아주 쉽게 이거 계산하기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거 수식 심벌링 연산으로 구해 놓은 거에다 그대로 이 부분만 하나 딸랑 추가하게 되면 inequality constraint에 추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재밌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도 이 방법은 이렇게 써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문제를 바로 이 수식을 심볼릭 연산에다 투입하면서 복잡해 하고서 이거를 고치다가 내가 왜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지 하고서 체인 룰을 써서 이렇게 매트릭스 곱으로 표현해야겠구나. 굉장히 간결하고 쉽게 원래 있는 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부분만 추가했던 예제입니다. 그래서 뭐 어딘가 누군가 옛날에 이렇게 아마 썼을 겁니다. 이 정도의 간단한 좀 생각은 좀 작은 아이디어입니다만 어딘가 누군가는 했겠죠. 근데 어쨌든 재밌는 사례라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해보시면은 이제 몇 가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얘기 드린 것처럼 아직은 마이너스 45도에 가지 않았는데 얘 로봇팔을 이 정도 뒤로 꺾여 있었는데 들어 올리게 되면 들어 올릴수록 이게 더 뒤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뒤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 45도에서 딱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요소이고요. 자,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 솔버를 이게 정말로 맞는 값을 얘가 출력을 한 건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까지 들어가서 또는 로봇이 갈 수 없는 지점인데 거기에를 가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 솔버가 막 풀어서 이상한 값을 풀다가 만 값을 출력을 해줄 거예요. 이 경우에는 뒤로 45도를 못 넘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멈췄을 텐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로봇이 실제 여기서 멈춘 거죠. 이 좌표를 그대로 출력을 내보내면 로봇이 원하는 상태로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서 계속 뭔가 값을 줄이지 못하고 에러를 줄이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 있을 것이라서 우리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뉴튼 랩슨 메소드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쓰는데 이 녀석이 원래 갈 수 없는 것, 저쪽은 갈 수가 없잖아요. 팔이 짧아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니퀄리티 부등호식에 걸려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버는 계속해서 연산을 하죠. 그리고선 최종적으로 비슷한 어딘가에 값에 가서 멈춰 있을 것이고 그 해는 정확한 해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정확하지 않은 해를 가지고 로봇을 움직이면 로봇이 퍽 하고 어느 좌표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또는 플러스 방향으로 뭐 한 10,000도 돌아갔다 이런 수치도 나오거든요. 각도에 대한 것들을 360도 또는 마이너스 180도에서 180도로 레인지를 잘라놔야 되는데 솔루션이 똑같이 180도가 아니라 540도가 나오면 로봇이 한 바퀴를 더 돌아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러는 로봇을 한 바퀴를 더 돌리려다 보면 이게 로봇이 고장나는 일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솔루션 체크를 한번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가끔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문제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어떨 때 실패하는가. 첫 번째는 갈 수 없는 것. 아까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로봇을 팔을 쭉 펴봐야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데 여기를 찍어요. 점을. 그러면 안 보이는구나 화면에. 로봇은 팔을 쭉 펴봐야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인버스 키네마틱스로 여기를 찍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로봇팔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해를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뭔가 돌아가다 보면 로봇팔이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전혀 엉뚱한 좌표로 막 몇 바퀴를 이렇게 팔이 돌기도 합니다. 솔루션이. 그래서 세타1이 뭐 10,000도 가까이, 세타2도 뭐 720도, 두 바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 나왔던 세타1과 세타1이 예를 들어서 720도, 세타2가 10,000도 이 값을 컨트롤러에다가 던져 넣으면 720도를 가려고 로봇팔이 갑자기 에러가 지금 현재 값이 0도이고 현재 값이 만약에 0도라면 이때는 에러가 무려 10,000도이기 때문에 10,000도 거기다 KP 게인 곱해서 로봇이 갑자기 크게 돌기 때문에 일명 얘기하는 로봇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를 찍었는데 인버스 키네마틱스 값이 10,000도가 나오면 얘는 에러가 10,000이기 때문에 갑자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로봇이 움직입니다. 로봇이 보통 일명 미쳤다고 부르는 건데요. 얘는 10,000도를 추적하려고 할 뿐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180도나 0도 정도면 금방 가리라 생각했는데 무려 10,000도나 되는 에러가 들어가니 뻥 하고 로봇이 고속으로 회전을 하죠. 그러면 로봇팔이 이렇게 미친듯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뭐 책상을 찍을 거고 끈 내부에 로봇 이 관절들 내부에 끈들이 있잖아요. 와이어들. 걔들 다 끊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개스 값이 좋지 않을 때. 이 로봇 솔루션에 지금 여러분들 코드 안에 보시면은 G0 1, 2에는 최근의 값을 시작점으로 제가 넣어놨고요. G0 3에서부터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10도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0도를 넣지 않는 이유는 0도를 넣게 되면 사인 코사인에 의해서 사인 값들이 다 0이 되면 앞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뭔가 복잡한 수식들이 있는데요. 여기 값들이 다 0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인들이 다 0이면 이 매트릭스는 인버스를 풀 수도 없을 것이고 미분을 할 때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0도는 좋은 초기 개수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예제들에서 0이 아닌 것들로 제가 피해 놨고요. 지금 아마 지제로 3 예제를 보시면 다 10도로, 레디안 10도로 제가 넣어놨을 겁니다. 어디 갔냐? 예. 그래서 개수 값이 좋지 않을 때에는 해가 어떨 때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값에서 여기로 가라 하면은 인버스가 잘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여길 가라 하면은 인버스 키네마틱스 결과가 수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값이 어디냐에 따라서 수렴되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는 또 다른 해로 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니셜 개수 값들을 개수에 따라서 값들이 좀 다른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1과 케이스 2 하나는 원래 못 가는 지역 이렇게 구부러지는 또는 이렇게 멀리 가는 갈 수 없는 곳에 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초기 값에 따라서 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례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지제로 3에서부터는 초기 값들을 제가 그냥 다 10도로 똑같은 값으로 해놔서 언제나 어느 포스처에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로봇은 10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렴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는 초기 값이 다 똑같아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좀 미묘한 차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낄 요소들이 있고요. 이 PDP라서 옛날 오래된 PDP라서 여기서 엄청난 지금 열이 나서 얼굴이 뜨끈뜨끈하네요. 코로나처럼. 자, 그 다음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수렴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수렴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어느 과정에서 이렇게 팔이 멈춰 있는 거고요. 그 값을 넣게 되면 로봇이 이 상태에서 나는 요만큼 움직이라고 했는데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중에 수렴을 못하고 멈췄기 때문에 갑자기 나는 요만큼만 가리라 생각했는데 로봇이 이렇게 가 있을 수 있겠죠. 예? 모든 예제는 지금 이렇게 팔을 거의 뻘치고 있는 이 상태에서부터 수렴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만큼 가다가 멈출 줄 알았는데 수렴이 안 되면 갑자기 로봇팔이 휙 하고 올라가니까 보기도 좋지 않고 위험하겠죠. 그래서 뉴턴 랩슨 메소드가 어떤 값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끔씩 그게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못한다면 우리는 이거를 미리 체크를 해서 그 지점으로 움직이지 않게 아까처럼 플러스 만도가 되는 그런 값들로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정말로 제대로 나왔는가를 체크하는 루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정말로 옳은 값을 리턴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컨트롤러에다 그 값을 넣어주면 로봇이 플러스 만도를 움직이는 이런 플러스 만 또는 1000, 10만 이런 각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코드에다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론이나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플하고요. 아주 간단하고 편한 방법을 씁니다. 원래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XYZ 롤 피치 O를 넣게 되면 각도, 관절각, 관절 각도 6개를 리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버스 키네마틱스 루틴 안에 이 6개의 입력을 넣으면 무언가 이 값이 6개가 나왔을 거예요. 그럼 이 값이 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버스의 역, 바로 포워드 키네마틱스에다 다시 넣어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6개에 지금 나온 무언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 값을 여기에다 넣어보고 그때 나온 결과 XYZ 롤 피치 O 프라임 값이 있으면 얘와 얘를 비교해서 에러가 특정한 값보다 작으면 그거는 참인 값이고요. 이 두 개 비교를 했는데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입력과 포워드 키네마틱스의 출력을 두 개 비교를 해서 에러가 되게 크면 그때는 페일이 났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을 타겟 포지션, 액츄얼 포지션 실제로 로봇이 이걸 가지고 이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이 값을 넣으면 이쪽으로 움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예상, 미리 이 로봇은 이 각도를 넣으면 여기로 이동할 것이라는 거를 포워드 키네마틱스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을
놈값 두 개의 차이 거리를 뭐 여러분들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그냥 벡터 두 개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에러를 계산을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 IK 인버스 키네마틱스라는 함수가 있고요. 거기에 포워드 키네마틱스의 결과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여기서 들어가고 XYZ 알파 베타 가마를 넣고 체크 IK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에러 값을 여기는 인풋 여기는 아웃풋이에요. 얘네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에러가 0.5보다 크면 에러다 라고 리턴하도록 바꿨습니다. 에러가 0.5보다 작으면 이게 값이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들 300 좌표가 뭐 800 이런 데로 이동하니까 값이 좀 커서 0.5 정도면 충분한 값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에러가 0.5보다 크면 얘네 두 개의 차이가 0.5보다 크면 스탑 멈춰라 라고 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 G03는 많이 똑똑해져 있고요. G01과 2는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푼 거라서 막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할 텐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의 똑같은 모션들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포스 300, 200 여기다 대입해 보면 잘 오케이 별 에러가 안 뜨면 잘 된 거고요. 800, 200을 넣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800, 200에 000을 넣으면 얘가 잘 동작을 했는데 별 문제 없이 1000, 200 이쪽으로 쭉 더 많이 가죠. 이 팔의 길이보다 더 길어요. 그렇게 되면 impossible posture 이거 에러 메시지 제가 바꿨는데 이따 여기서 보시면은 inverse fail이라고 나올 겁니다. IK fail. 이제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 보시면 제가 타이핑 기능 하나 새로 만들어서 여기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여서 큰 글자로 이렇게 치고 있고요. G03에 시포스 300, 0000 하고 쳤더니 인버스 키네마틱스 잘 풀렸고 되게 구부려졌죠. 이게 이제 벌써 인버스가 잘 나오기 어려운 일부러 이런 위치대로 갔고요. 0에 300에 200 약간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도 에러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펴졌고요. 이때 세타2의 각도는 아직 마이너스 40도, 45도까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 팔을 좀 더 펴보겠고요. 800에 0에 200 이제 쭉 펴지겠죠. 넣어봤더니 팔이 쭉 펴졌습니다. 지금 방금 좀 보셨던 이 예제하고 똑같고요. 이제 팔을 더 펴볼게요. 800이 아니라 더 X좌표로 가볼게요. 950을 넣습니다. 팔을 쭉 피니 오씨 지금 그림으로 보시기에도 꽤 많이 펴져 있죠. 여기서 더 피면 이제 싱글러하거나 위험한 상태. 980 넣어보겠습니다. 팔을 조금 더 펴라. 지금도 팔 980 했더니 인버스 키네마틱스 페일리어 여기에 있는 임파서블 포스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용어를 바꿨고요. 그래서 인버스 키네마틱스 페일이 뜨면 여러분들은 거기는 갈 수가 없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300, 200 다시 가고요. 200에 0, 200 이쪽으로 저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쳐보시면 역시 갈 수가 없어서 중요한 거는 인버스 키네마틱스 페일리어가 뜨면 로봇이 움직이지 않고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 로봇을 갖고 하실 때는 이 상태에서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페일이 떴는데 그 각도가 어딘지도 모르고 움직인다면 로봇이 몇 번을 돌지 또는 앞에 옆에 있는 걸 칠지 모르기 때문에 페일이 났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페일이 나면 가만히 있게 코드를 수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기능을 가지고 실제 로봇하고 붙여서 움직일 만한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인버스 키네마틱스 편을 완료를 하겠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뉴머리컬 메소드로 푸는 것들은 실제 로봇들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기증받았던 이 로봇 같은 경우도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내부에 없어요. 그래서 없는 경우 또는 내가 새로운 로봇을 만들거나 이렇게 없는 조금 황당하긴 하지만 이런 로봇들을 제어를 하고 움직여야 된다면 여기에 있는 기법들을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 기법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수학적인 것들도 복잡해서 여기는 따로 숙제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기법은 되게 중요한
방법론으로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실제 로봇에 그대로 쓰기 위해서 제가 파이썬 형태들로 지금 시뮬레이션 한 거고, 시뮬레이션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로봇 쪽에다 이제 적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조금 하나 안타까운 거를 알게 됐는데, 강의 자료 전체는 다 바꿀 수가 없어서 그냥 내비뒀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그 그리퍼가 있죠. 이 그리퍼를 로봇에다 달라고 보니까, 잘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을 로봇에다 껴야 되는데 치수가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에 뭔가 새로운 게 하나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다 부착한다. 이걸 여기다 부착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로봇에다 부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까운 건 뭐냐? 예. 여기에 두께가 10mm인데 10mm만큼의 길이가 다시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HG 그리퍼 쪽 행렬을 10mm로 또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몇 번째 수정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요 예제까지는 제가 이거를 그냥 요 10mm 요만큼 간격이 없는 걸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예제부터는 제가 요 10mm를 추가해서 다시 수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 키네마틱스 편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